수도권에서는 오늘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시작됩니다. 반드시 소기의 성과를 내야 하겠습니다. 변곡점을 이렇게 커브를 꺾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띠용이용이 했는데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변종이 등장했다. 병이 되는 것 때문에 구조가 바뀌잖아요. 이 구조가 틀어져가지고 이게 엉성하게 맞게 되면 백신 효과가 떨어지는 건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최진봉입니다. 정부의 특별 방역 대책으로 조용한 연말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성과가 3차 대유행을 막을 것이냐 아니면 계속될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편안하지만 날카로운 분석을 해주는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감염병과 사투를 벌이고 계신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 그리고 오늘의 특별한 손님, 이대 목동병원의 천은미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먼저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정부가 연말연시를 맞아서 특별 방역 대책을 내놨잖아요. 거리두기 3단계보다 더 강화된 방역 조치도 함께 담아 3차 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꺾고자 합니다. 스키장을 비롯한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연말연시에 인파가 많이 몰리는 주요 관광 명소도 과감하게 폐쇄해야 하겠습니다. 3단계보다도 좀 더 강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성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모임들, 송년회나 막년회 때 모임은 분명히 차단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다 보니까 지인들 간의 모임도 차단이 될 수는 있는데 예. 그렇지만 우리가 변곡점을 이렇게 커브를 꺾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 공간의 다중 이용 시설은 다 이용을 하고 있고 또 뭐 대중교통이나 이런 걸 다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그 점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은 일부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끼리 그럼 5명 이상은 못 모이는 건가? 네. 가정에서 모이는 사람 숫자도 제한되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5명 이상 모이지 말라. 이게 이제 시한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1월 3일까지예요. 2주 동안 연말 연초에 한번 우리가 힘을 모아보자. 접촉을 끊어보자. 이런 의미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혼동이 있죠. 우리는 5명이 아니고 식구가 6명인데 네. 그럼 같이 밥 먹으면 안 됩니까?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족이 5명 이상일 때는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외에 세 가족이 살고 있고 아빠, 엄마, 아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소지가 별도로 돼 있는데 와서 5명이 모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뭐 친인척, 가족 한 8명 모였는데 외식하러 갔는데 한 테이블에 4명, 한 테이블에 4명, 5명 이내로 쪼갰는데요.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단속의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건 별개예요. 취지로 보면 일단 5명 이상은 절대 모이지 마시라. 그러면은 우리는 서울 살지만 수도권이 지금 5명 이상 안 된다고 했으니 우리는 비수도권에 가서 가족 모임하고 오겠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스키장을 비롯해서 다 지금 특히 해돋이 명소, 관광 명소 다 이제 폐쇄에 들어갔잖아요. 꼭 연말 연초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단계로 올리진 않고 5명 이상만 못 모이게 하는 이런 정책을 썼는데 그러면서 했던 말이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3단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냥 3단계로 가야 된다는 그런 기계적인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재학 교수님, 어떻게 해야 3단계 가는 겁니까? 지금 이제 3단계 기준 자체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확진자가 800에서 1000명 정도인 조건에다가 일단 의료 체계의 문제를 야기할 수준인 게 이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각계의 의견을 청취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사실 돼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러니까 뭐 확진자가 800명이든 1000명이든 간에 의료 체계가 잘 버티고 있다면요. 사실 의료계에서 3단계 올리자는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중환자실 확보에 문제가 생겨서
일단은 뭐 입원을 못해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몇 명 나오기도 한 상황이고, 또한 이제 감염병 전담병원의 숫자들도 좀 있어서 지금은 조금 이제 확진자 중에서 이제 입원이 안 되는 분 숫자가 줄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수도권에서는 200~300명 정도 입원을 못하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단계를 올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솔직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상이 너무 어렵다. 그리고 타격을 받는 업종이 너무 많으니까 일단 3단계가 너무 어려우니까 다만 이런 상황이 된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뭐 죄송하다고 사과를 좀 하시고, 근데 그렇지만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일단은 이제 특별 방역 조치를 통해서 일단 반전은 노려보겠다라고 얘기를 아예 하셨으면 오히려 반발도 없었을 텐데 이 지금까지 전문가들이 계속 나왔던 의견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솔직한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재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병상 부족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와 있고 서울에서 또 병상 대기 중이던 환자가 숨졌는데요.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이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병상만 마련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일할 의료진들이 또 준비가 돼야 되는데 우선 의료진 문제가 더 심각한데요. 이제 검체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일반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나눠서 하고 또 이제 시립병원에서 무료 검사를 해주거든요. 그 시립병원 같은 경우는 초기보다 한 2~3배, 거의 3배 가까이 많이 와요. 검사를 받으러.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없는 상태라서 의료진들이 그만두고 나가 계시대요. 의료진은 그만두는데 검사 수는 느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심신이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쳤다. 그리고 처음에는 몇 달만 하면 끝나겠지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를 모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의료진의 문제가 심각하고, 두 번째는 병상 문제인데 요양병원에서 지금 대기하다 사망하시는 분이 많죠. 이 코로나19는요, 일반 병과 달리 2~3일이 지나면 기저질환자들은 금방 나빠져서 폐혈증으로 사망하시기 때문에 확진도 빨리 해야 되고 확진이 되면 무조건 입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체육관이나 컨벤션 센터 같은 곳도 우리가 한 번에 많은 분을 수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고, 저는 컨테이너 병상은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겨울에 너무 춥고 거기에서는 의료진이 응급 시술도 하기가 힘들고요. 모니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단점이 있어서 공공병원, 민간병원의 지원, 그다음에 큰 대형 이런 공간 이런 것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의료진에 너무 힘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의료진의 수급에 대해서도 좀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뭐 재생산 지수라고 하는 부분은 떨어지질 않고 있거든요. 1.2 정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결국 아무리 방역 당국이 열심히 해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으면 결국 이 3차 대유행을 좀 떨어뜨리거나 막는데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2단계 올렸을 때, 2.5단계 올렸을 때 계속 지금 1.2에서 1.3 사이 계속 지금 내려가지 않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동참을 안 했냐. 근데 보면 뭐 주말에 이동량이라든지 또한 이제 밀집 시설의 그런 부분들 조사를 해보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번 유행 자체가 1차하고 2차하고 다르다는 걸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이기도 하고 실내 활동도 많아지고, 또한 이제 소모임들이 많은 이제 겨울적인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유행 패턴 자체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껏 우리가 1차나 2차 때 노력했던 수준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겨울에서 유행 상황을 막을 수 없는 거니까 3단계 뭐 이상의 방법들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안 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 2주간의 상황이 겨울철에 우리의 방역의 조건들이나 3단계로 올릴 거냐 말 거냐는 그런 부분에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상당히 저희들 유의하게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2020년도도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이른바 우한 폐렴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확진자 1명이 발생했습니다. 자, 2021년에 우리가 꼭 만나고 싶은 장면을 꼽는다면 아마도 첫 번째 백신을 맞는 장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우리 국민의 54.9%가 백신의 긴급성이 중요하다고 응답을 했는데, 사실 며칠 전에 방역당국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등으로 맞을 필요는 없다.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맞는 그런 상황은 가급적 피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한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한두 달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안전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천은미 교수님 이 발표 어떻게 보셨어요? 백신의 안정성에 대해서 정부 당국에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안정성 필요하죠. 그래서 임상 3상을 하는 거고 그리고 FDA나 유럽에서 승인을 받는 거고 그리고 12월부터 많은 세계 국가에서 맞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이 사태를 끝내기 위해서는 백신을 저는 우리도 빨리 맞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도 이 백신을 빨리 맞는 쪽에 저는 조금 더 가깝고요. 그리고 이왕 맞을 거면 좀 더 효과가 있고 안정성이 미리 검증된 백신을 맞고 싶다. 그래서 정부 당국에 꼭 부탁드리는 거죠. 외교적 노력을 지금은 모든 걸 내려놓고 무조건 백신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사 하고요.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건 아마 지금 가장 그게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얀센의 경우 당초 예정된 물량보다 200만 명분이 더 많은 총 600만 명분을 계약하였습니다. 내년 2분기부터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1000만 명분을 계약하고 일단 내년 3분기부터 국내에 들어옵니다. 아울러 도입 시기를 2분기 이내로 더 앞당기기 위해 국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백신 문제가 정치적 쟁점화 돼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 여론이 분열되고 국민 간의 갈등이 조장되는 이런 사태까지 가고 있는 문제점을 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재학 교수님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계속해서 국민들도 백신 맞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빨리 접종해야 되고 또 안전성도 지금 증명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백신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들어올 백신들이 만약에 3-4가지가 섞여서 들어오게 되면 각각의 백신의 유통 방법이 다 다르고요. 접종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로 이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들어오기만 하면 뭐예요. 제일 접종할 수 있는 준비를 좀 되게 잘 해놔야 되고 또 어떤 백신은 어떤 사람한테 맞추고 어떤 백신은 어떤 사람한테 맞추고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을 다 해놔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정치권에서 갑자기 막 불붙어가지고 책임 공방이 막 불붙으면서 국민들도 이제 어떤 거는 정부 편을 드는 편, 어떤 뭐 야당 편을 드는 편하면서 확 갈라지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서로 막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외국에서 보면 어떤 생각할까 생각이 들어요. 아니 쟤네는 무슨 들어오지도 않은 백신 가지고 왜 저러고 싸우고 있어? 저런 시간에 정부에서 오히려 합의를 해가지고 지금 뭐가 부족한지 그러니까 여당이랑 야당이 모여가지고 어디 가서 정쟁하고 싸우고 이럴 상황이 아니라 모여서 지금 우리가 어떤 걸 도와주면 질병관리청이나 보건복지부가 백신을 좀 더 빨리 구매할 수 있는지를 논의를 해줘야 되는 상황일 거 아니에요. 예산이 부족해? 그러면 추경 뭐 12월이라도 좋으니까 추경 더 해. 그래서 필요한 거 더 줄게. 그리고 뭐 어떤 뭐 제도적인 게 미비야? 그럼 법률 바꿔줄게.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쉽지 않은 판에 왜 자기네들끼리 싸우냐고요. 자기네들이 그 전에 뭐 도와준 게 있었으면은 이런 상황도 안 벌어졌는데 특별하게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서로서 으르렁으르렁거리면서 지금 싸우고 있어서 그냥 전문가로서 보기에는 그냥 저 사람들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냥 전문가들하고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가 그냥 자기 가지고 있는 권한들 제대로 행사해서 앞으로 지금 뭐 뒤에 거야 뭐 어떡한다고 뭐 돌이킬 수도 없잖아요. 지금 7월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앞으로의 부분들을 어떻게 잘해갈 건지에 대해서 그냥 노력할 수 있게 좀 가만 둬줬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더 이슈 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좀 불신이 계속 돌아다닙니다. 이 3상의 결과가 우리가 맞게 되는 2월 전에 나오긴 나오는 건가? 우리가 맞을 시기에는 미국의 FDA 승인이 아직 안 났다 하더라도 이게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가 7월에 이제 3단계 임상을 제일 먼저 시작을 했죠. 그 화이자나 모더나보다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임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가 이제 중간에 잠깐 이제 멈춘 적이 있었죠. 뭐 횡단성 척추 의심되는 사례가 나와서 그 사례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느라고 잠깐 쉬었는데 영국이랑 남미에서 진행되는 연구는 1-2주 만에 그냥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 임상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논문까지 발표돼서 안전성에 문제는 없다고
있다고 이미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영국에서 12월 말 27일이나 28일에 신속 승인 절차를 밟아서 신속 승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다만 그때 임상 연구가 중단됐었을 때 FDA에서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소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마 제대로 안 됐었나 봐요. 그러니까 뭔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 생각해서 그것들을 샅샅이 다 뒤져보고 하고 나서 임상이 재개되는 바람에 미국 임상이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아직까지 임상 승인 신청은 아직 안 했어요. 왜냐면 이게 3단계 연구 미국 내에서 승인 결과를 보고 미국 FDA가 승인하는데 그게 결과가 안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지금 신속 승인 신청을 1월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도 안 했으니까 지금 사실 뭐 이게 허가가 될 거다 안 될 거다 얘기도 사실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년 2월에 접종을 하려면 FDA가 1월에 받아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처럼 2, 3주 안에 승인을 해주면야 그냥 이제 1월에 승인돼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승인 결과를 보고 접종을 시작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미국 FDA 승인 결과가 만약에 늦어지더라도 영국이랑 EMA에서 이제 승인한 자료들이 있고요. 이미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사전 리뷰라 그래서 먼저 자료를 받아가지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너무 의구심을 많이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뭐 진짜 문제가 되면이야 지금 허가 기간을 통해서 이제 그 허가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가지고 저희가 재조정을 하고 이건 정말 안 되겠다고 하면 안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안 맞을 이유는 없을 것 같은 백신이어서 일단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고 바이든 당선인도 맞아요. 공개적으로 접종을 했습니다. Doing this to demonstrate that people should be prepared when it's available to take the vaccine. There's nothing to worry about. 그 영향인지 미국 사람들이 27만 명 정도가 접종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1차, 2차 접종하고 경미한 어떤 그 몸의 증상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난 게 있다고 하던데 소개를 좀 해주실래요? 네, 이제 정말로 이제 미국이나 그러니까 영국에서 맞았을 때 나타난 건 알레르기 반응인데 그 알레르기 환자들은 그 임상 연구에 들어가 있질 않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맞지 말라고 권고가 되어 있고 또 이제 화이자 백신이 이제 이런 그 약간 안면 마비 증상이 몇 명 나왔는데 뭐 그것도 크게 문제는 없고 고정 27만 명이 그 정도면 상당히 뭐 큰 부작용 없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뭐 아직 신경마비 그런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고 뭐 사망자 없고. 그래서 저는 상당히 안전한 백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아스트라제네카가 들어오고 모더나 화이자가 나중에라도 들어온다면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조금 편차가 있지 않을까. 나는 나중에 들어오는 걸 맞겠다 이런 분도 분명히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정부 당국이 뭔가 이렇게 좀 룰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더 이슈 체크 하나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불안한 이슈가 하나 급부상을 했어요. 저 띠용용용 했는데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변종이 등장했다. 이번에 또 영국에서 바이러스 변이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전파력이 더 강하다. It suggests the new variant could increase the R by 0.4 or more. And although there's considerable uncertainty, it may be up to 70% more transmissible than the old variant, the original version of the disease. 그동안 바이러스가 잘 안 침투 못하던 어린이들도 이번에 많이 걸린다더라.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럼 여기서 자, 아스트라제네카, 우리가 먼저 맞게 될 백신 혹은 뭐 기타 다른 백신들도 이 변이된 바이러스에도 유효한 것이냐 이런 걱정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변이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이제 병의 이제 병독성을 바꿀 거냐 아니면 전파력을 강화시킬 거냐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현재 지금 변이된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돌기 단백질이라고 스파이크라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이제 사람한테 들어왔을 때 이제 그 호흡기 상피세포에 접착하는 부위에 있는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한 3군데 정도가 이제 변형이 되면서 일부 이제 그런 전파력이 좀 강화된 것 같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런 청소년에서도 이제 감염이 좀 빈번하게 좀 더 잘 일어나는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레포트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은 유전자 서열이나 이런 것들이 증명해서 변이된 게 확인된 거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게 바이러스, 그러니까 우리가 백신에 맞았을 때 만들어진 항체가 이 변이된 것 때문에 구조가 바뀌잖아요. 그럼 만들어진 항체가 이 바이러스에 딱 붙어가지고 이거를 억제를 해야 되는데 이 구조가 틀어져가지고 이게 엉성하게 맞게 되면 백신 효과가 떨어지는 건데 그 정도의 변이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났어요. 결론은 안 났는데 대부분의 이제 좀 바이러스 직접 연구하는 분들은 저 정도 변이 가지고는 아마 지금 백신의 효과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진짜 이제 의미가 없는지 있는지는 영국 상황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미 백신을 맞고 있잖아요.
파이자나 모더나 분명히 올해 초에 유행했던 2, 3월에 유행했던 바이러스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만든 거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변이된 바이러스를 에 대한 부분이 섞여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영국 내 접종을 한 사람 중에서 만약에 백신 효과가 떨어지는 게 증명이 한두 달 사이에 보인다 그러면, 그러니까 많이 맞았는데 거기서 막 변이된 바이러스에 걸리기 시작한다 이러면 효과 떨어지네. 이거는 뭔가 백신 효과에 영향을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별 문제 없다. 그냥 뭐 걸리지도 않고 괜찮다라고 하면 변이 바이러스는 변이된 거에서 뭐 전파력이나 이런 거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백신 효과에 영향이 없겠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영국의 상황을 좀 주시하면서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다. 다만 바이러스 학자들은 일단은 백신 효과까지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정도의 공감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세 분께도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최영일 평론가. 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19에 기억나는 장면이 있으면 하나만 소개해 주시죠. 네네. 저는 이게 흐름이 이렇게 전환되는 그 분기점이 있어요. 우한의 교민들이 전 세계로 들어오는 일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분들이 이제 최초로 2주간의 집단 격리가 시작되는데 불도저가 동원돼서 우리 동네 못 온다. 그랬었죠. 이런 반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딱 이렇게 한 장의 쪽지가 한 줄의 글이 SNS에 쫙 퍼져요. 편히 쉬다 가세요. 이때 이렇게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되거든요. 이 큰 흐름이 공포로도 갈 수 있고 우리가 뭔가 화합으로도 갈 수 있는데 이런 한마디의 말과 한마디의 행동이 이런 상황을 바꿔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천은미 교수님은 기억나는 장면 있으세요? 아픈 아버님 대신에 마스크를 사러 간 고등학생이 이제 비를 맞고 있다가 하여튼 뭐 폐렴으로 안 좋았죠. 그때 너무 가슴이 아팠고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나. 그리고 최근에는 이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병상이 없다 보니까 코호트 격리가 되면서 계속 N차 감염으로 입원도 못 해보고 사망하는 이런 어렵고 가슴 아픈 일이 생기는 것이 언제까지 계속이 될까. 그래서 백신이 나왔다는 소식에 굉장히 저는 마음이 깊었는데 그게 앞으로 우리한테 언제 맞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조금 요 사이는 초반에보다 조금 더 이렇게 슬픈 일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의료진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부 당국에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아픈 마음을 좀 잘 추스려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재갑 교수님 기억나는 장면 있으세요? 일단은 저는 이제 5월 6일에 이제 생활 방역이 선포된 날을 이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좀 강하게 한번 더 막았었으면, 아니면 생활 방역이라는 미명하에 뭔가 느슨해질 만한 조건들을 조금만 좀 억제를 했었으면 어쩌면 지금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좀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자꾸 나쁜 기억이 자꾸 떠오르는 것 같아요. 아쉬움도 담겨 있네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갖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지금까지 이겨낸 것처럼 앞으로도 이겨낼 거라는 거. 또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연대할 때만, 우리가 연대하고 또 연민을 지키고 또 우리의 이성이 합리적인 생각들을 할 때 이 겨울이 그래도 혹독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이겨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성을 지키시고 또한 연민을 가지고 또 연대의 힘을 믿고 마지막까지 노력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이제 좀 여러분들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는데 내년에 또 뵙게 됐습니다.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문자로 아니면 전화로 사랑하는 사람들, 보고 싶은 분들에게 안부 전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가장 궁금해하실 얘기 꼭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겨울을 지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과 의료진 여러분, 올 연말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가족과 오붓하게 연말을 지내시고요. 다가오는 2021년에는 우리 국민들 모두 백신을 맞고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